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사회 연결망,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콜롬비아 사회학과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법대 연구교수, 테네시 주립대 의대 펠로우 생활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대와 의대에서의 저희 다양한 다학제적 경험이 오늘의 특강 속에 많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연결망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연결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번 시간에는 인간 사회에서 연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람과 사람, 그 간극을 보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는 보통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 정의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삶이 영위되는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보통 사람의 사전적 정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전상에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동물 또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구체적인 개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의는 이런 개인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로 이루는 말이라고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보통 학생들은 분절적인 개인을 떠오릅니다. 사전적 정의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인 하나의 개체로서의 사람을 가정하고 있죠. 인간인 저희들은 우리가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사실 침팬지와 인간은 95% 이상 동일합니다. 유전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유전적으로 99.9% 동일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5% 유전적 차이를 가진 다른 영장류와 전혀 다르게 만들고 0.01%만 다른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다른 동물들과 저희들 구별짓고 또 내 옆 사람과 나의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회 연결망 분석은 개인을 이렇게 개인 단위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개별적 독립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둘러싸인 연결 속에 배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은 사람은 관계 맺는 동물이다 라는 시선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다면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 연결망 분석이란 Social Network Analysis는 관계 맺는 존재로서 인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및 사회의 구조 와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분과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낯설게 느끼시고 있으실 텐데요. 연결망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사회 연결망 데이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학생들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조금 세대가 있으면 예전에 싸이월드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분석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앞섭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관한 데이터를 떠오르면 인구 센서스로 대표되는 서베이로 수집된 데이터를 떠올립니다. 연결망 데이터도 이렇게 서베이에 의해서 수집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주관적 행복도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서베이를 통해서 수집하듯이 관계 데이터 역시 서베이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사회 연결망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의 수집 단위, 그것이 사람이든 도시든 학교든 그 분절적인 하나하나 연구 대상의 개별적 특징만을 묻는 것을 넘어서 대상들 사이 그 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함께 수집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친구인지, 누구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등등 그 간극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 여성, 고대 구성원 등 신은경 한 사람의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로서 신은경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논문을 쓰는가를 분석하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가, 의대 교수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은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신은경이 함께 작업하는 사회학자는 다른 심리학자, 보건학자와 같이 또 공동 연구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 분절적인 신은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으로 신은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점은 이렇게 사람의 연결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앞에 일어를 네트워크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망은 본 슬라이드에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노드, 노드와 노드 사이를 잇는 링크, 선, 타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노드 리스트와 엣지 리스트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계산과 분석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연결막 분석, 시각화 도구,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연결망 분석의 가장 큰 단위는 노드와 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이는 그 노드, 링크라고 불리는 노드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사회 연결망 분석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서로 관계를 기본적인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계를 측정하고 연결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노드는 다양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은경의 초등학교 진학이라는 사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사건, 중학교 진학, 중퇴 이런 것들 사건들 역시 다양한 노드들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 링크 역시 다양하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밥을 같이 먹었으면 너도 나와 밥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즉 방향성이 없는 타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양방향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사랑이죠. 이런 것들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한쪽에서 흘러가는 방향, 즉 주고받는 관계들도 역시 타이로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렇게 노드와 타이를 함께 분석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인구조사, 통계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드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회학 전공인지, 통계학 전공인지, 나에 관한 것들이 어떤 분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연결망 분석에서는 사회학이 통계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은 이 도시와 저 도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연결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연결망 분석은 탈개인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의 구조적 중요성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다이나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다른 존재들의 연결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계량적 분석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는 따라서 자동적으로 마이크로한 미시적 관점과 매크로한 거시적 관점을 동시에 아우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고라고 부르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타이, 즉 다른 사람들을 저희가 얼터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분석하는 것, 나와 이고와 얼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이고 네트워크이라고 부르고요. 보다 거시적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연결된 사람들까지 함께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네트워크에 있어서 노드와 링크 그리고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어떤 기본 개념들을 배웠는데요. 그럼 이렇게 관계적 맥락을 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것은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학과의 피터 베어만 교수님께서 2004년에 출판한 논문의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피터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로맨틱한 관계를 연구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2명과 연애를 해봤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연구사를
콜롬비아 대학교 사회학자가 왜 연구를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당시에 미국 청소년 사이에 굉장히 심각하게 성병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에서 거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서 도대체 청소년 사이에 성병이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 네트워크를 연구해달라고 피터 빌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은 사실은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포착해내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당시에 CDC에서 접근하던 방식은 카사노바형, 즉 성생활이 굉장히 활발해서 보균의 위험이 높은 학생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막고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1990년대까지.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성병을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터는 단순히 이것이 카사노바형, 소위 문제형의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연결된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아마도 서베이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연애를 했던 사람이 2사람이야 라고 응답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소 안전한 그룹의 친구들로 분류가 됐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이 친구들을 전체 학교의 로맨틱 릴레이션십 체인 안에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똑같이 2명의 연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STD, 우리가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하는 성병에 감염될 위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똑같이 2명의 파트너를 가진 친구라고 할지라도 하단에 위치한 A의 경우에는 파트너가 전혀 다른 파트너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2명이라고 응답한 B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2명일지라도 나의 파트너가 연결된 파트너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감염의 수준이 A와는 전혀 다르게 되죠. 위험이. 따라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2명과의 연애라고 하는 다소 피상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행동의 의미는 전체 구조 속에서 해석했을 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연결의 구조를 알 때 개인적 수준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논문을 필독으로 읽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맨틱 체인 연구와 더불어서 제가 연결망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콜롬비아 법대에서 진행했던 연구였는데요. 제가 법대에 있을 때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다가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맥락이 from prison to college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트랜지션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130여 명 정도 되는 감옥에서 출소를 하시고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 전환 과정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경험이 제가 사회학자로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의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준 그런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학생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대학에 처음 진학할 생각을 하시게 되었냐? 그 질문에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들은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대학에 나온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한국 분들께서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서 학령 인구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미국에서는 40%가 꾸준히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께서는 중학교 때 뭐 범죄를 하건 마약을 팔건 중퇴, 초등학교 졸업을 등등의 학력을 가지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은 군대와 비슷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들께서 대학에 오신 분들께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같은 애가 대학을 가야지. 감방 동기에게 너는 대학을 갈 만큼 똑똑한 아이야 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웃죠. 내가 무슨 대학이야. 그런데 그런 말들은 또 생각이 납니다.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시면서도 감옥 안에서 검정고시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대학 입학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게는 이 어떤 일화들이 연구 과정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우리가 대학을 진학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 개인의 성취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대학을 진학하시고 대학원에 진학하시고 더 높은 학위를 성취하시는 것들 과정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저희가 만나왔던 사람들께서 저희들에게 그 가능성을 일깨워 주시고 그 가치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 해줬던 것들이 쌓여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느냐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대학 진학률을 훨씬 더 많이 높여주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대학이라는 옵션을 생각해 보지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누군가는 아무리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 경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 중에서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쯤은 직접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아, 저 사람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작은 연결, 그 작은 만남의 연결 속에서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그것이 대학에 가는 것이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든 노벨상을 받는 것이든 그 불가능의 영역들에 대한 희망,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이 싹 틀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요한 자원은 관계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관계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관계 자원이 사회 속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에는 더 많은 관계 자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관계 자원 속에서 배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가기까지 한 번도 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그런 관계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감옥이라는 공간이 관계 자원을 재분배하는 놀라운 연결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관계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설명하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산물, 특히 관계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태된 타인과의 연결망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학업 성취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지능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건강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재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발견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은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사회 연결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희 연결망에 대한 애정이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전달이 되었을까요? 상생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장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걸음은 결국 연결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연결 자원, 관계 자원의 불평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30년, 50년 뒤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관계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라는 노파심 어린 당부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